자, 5학년 1학기는 1단원 과학자의 탐구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용어를 묻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보통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이 세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문제인식. 우리 주변을 관찰해서 어떤 것을 탐구할 것인지 문제를 찾는 것을 문제인식이라고 하고요. 또,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 이런 것들을 변인이라고 해요. 변수 요인이라 해서 변인이라고 하는데, 변인을 통제한다 해서 변인 통제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 변인 통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해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실험 결과를 계속 메모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보통 이런 메모는요, 글로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눈에 보기 쉽게, 한눈에 보기 쉽게 표나 그래프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것을 자료 변환이라고 한다. 자료 변환과 자료 해석을 혼동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료 해석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표나 그래프를 보면서, 이거 이렇네? 하고 관계나 규칙을 찾는 것을 해석한다. 자료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탐구 문제를 정할 때 고려할 것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분명하게 주제를 정하고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음, 실험을 100번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어려워서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또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못하는 탐구는 주제를 정해도 우리가 그걸 실천해서 직접 실험을 해볼 수가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산, 또 역할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1단원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2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열. 온도와 열에서는요, 열이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떤지, 열이 이동하는 방법, 상황마다 그 이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 이 열의 이동 방법 중 하나인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난방기구와 냉방기구의 설치 위치, 이 네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볼 거예요. 필기할 시간 잠깐 몇 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필기를 하시고.
이제 내용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따뜻하다는 건 한자로 따뜻할 온을 써요. 그래서 그 따뜻한 정도라고 해서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 기온, 물은 수라는 한자를 써요. 수온, 몸은 몸체라는 한자를 써서 체온, 기온, 수온, 체온 이 세 가지를 좀 잘 보고요. 온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해요. 우리는 온도가 낮은 걸 뭐 차갑다, 시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온도가 높으면 따뜻하다,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온도가 다른 이유는요. 열을 가지고 있는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열이 많으면요. 온도가 높고요. 열이 적으면요. 온도가 낮아요. 아까 5학년 2학기에 공기의 이동, 바람은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자연은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 국룰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열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열이 이동하면 열이 많던 거는 열을 뺏기니까 따뜻한 게 점점 차가워지겠죠. 또 온도가 낮은 물질은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차가운 것이 점점 따뜻해진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두 물질이 같아진다. 이 같다는 상태를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아까 생태계 평형 배웠죠? 그것처럼 열평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서 온도가 높은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면은 달걀이 점점 익는 이유가 프라이팬의 열이 달걀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예도 추가해서 들어보자면 손난로, 우리 겨울에 핫팩 들죠, 핫팩. 손난로는 따뜻하고 손은 차갑잖아요. 그래서 손난로에서 손으로 열이 이동하고 또 우리 카페에서 초콜릿 같은 거 사 마시면은 얼음 들어있잖아요. 음료수에서 얼음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점점 얼음이 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열의 이동 방향은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거 방향을 좀 볼게요. 자, 이번엔 열의 이동 방법 배울 건데요.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해요. 이 표현을 외워야 됩니다. 전도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 어때요? 열이 이동한다. 열이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손난로에서 손으로 열이 직접 이동한다. 왜냐? 손도 고체. 따뜻한 손난로도 고체잖아요. 그래서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인 전도가 이루어진다. 단열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단열은 차단한다. 열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해서 단열. 열의 이동을 줄여서 온도 변화를
적게 하는 거예요. 온도가 절 변하지 않게. 자, 우리 온도가 변하면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집이 있어요, 집. 집이 한여름에 엄청 뜨거워지고 막 겨울에 엄청 추워지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시원하고 따뜻한 그런 온도로 적정 온도가 맞춰져야겠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단열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밖보단 집이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밖에보다 집이 더 따뜻할 수 있게끔 단열이 됩니다. 또 우리는 텀블러를 사용하기도 하죠. 텀블러에 시원한 음료수를 넣으면 계속 차갑게 유지가 돼요. 근데 텀블러에 따뜻한 음료수를 넣으면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돼요. 그게 밖에 공기의 온도를 어, 영향받지 않도록 공기에서 열을 받지 않도록 또는 따뜻한 음료는 이 음료수가 공기 중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열하는 거 집과 텀블러가 있다. 또 여기 3번을 한번 볼 건데, 고체 물질,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그 열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빠르기가 다릅니다. 유리나 나무보다 금속에서 열이 더 빠르게 이동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한여름에 금속 의자에 앉고 싶어요? 나무 의자에 앉고 싶어요? 둘 중에 고르려면 차라리 나무 의자가 막 더 낫죠? 그 이유가 나무 의자는 그래도 막 엄청 뜨거워지진 않는데 금속 의자는 아주 막 달궈져서 내 엉덩이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다 열의 이동, 그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 차이 때문이다. 또 우리가 냄비가 있고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냄비 부분은 보통 금속이에요. 그리고 이 손잡이 같은 건 보통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열을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불이 닿았을 때 이 냄비가 금속 부분은 빠르게 달궈져서 음식을 조리하기 좋고 손잡이 부분은 열이 느리게 전달돼서 우리가 손으로 잡아도 막 뜨겁지 않아요. 열이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은 전도였다. 자, 이번엔 대류를 배울 건데, 대류란 액체와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식인데, 온도가 높은 건 위로, 그럼 그 위에 있던 거는 아래로, 차가운 건 아래로 밀려 내려온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주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면 상대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물이 불을 바로 위에서 받으니까 불을 바로 어, 아래에서 불이 막 달궈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물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요. 뜨거운 건 위로 간다고 했죠? 대류에 의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불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서 좀 차가워요. 그래서 이 찬 아이들은 이 아래에서 밀려온 뜨거운 물에 의해서 밀려나요, 아래로. 그럼 상대적으로 뜨거운 건 위로 갔고 차가운 건 아래로 갔죠? 그럼 이 차가운 물들이 또 데워지겠죠? 또 데워지겠죠? 그러면 또 위로 가고 이 위에 있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막 뱅글뱅글 돌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물이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류에 의한 방법이었다.
자, 대류에 의하면 따뜻한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기구 같은 건 바닥 쪽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 냉방기구, 우리 에어컨, 여름에. 쌤 지금 에어컨 틀고 수업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에어컨 틀고 있죠? 너무 덥잖아요, 요즘. 이렇게 에어컨은요, 상대적으로 천장에 설치합니다. 그 이유가 차가운 바람은 아래로 가서 이 위에서 아래까지, 위에서 이 천장 쪽에서 바람이 나와서 아래까지 이 공간이, 우리의 방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질 수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난방기구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간 전체가 아래에서 아래부터 위까지 다 따뜻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냉방기구가 아래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예, 아래만 차갑겠죠. 다리만 시원하고, 여기 우리 얼굴 부분은 너무 더워요. 반대로 난방기구가 위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위에만 따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난방기구는 아래, 냉방기구는 위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3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들이, 태양의 역할, 태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행성 이름 기억하는 것, 별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할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자, 태양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일단 태양은 낮에 우리가 낮에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죠. 태양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열이 있어요, 열. 그리고 빛이 있어요. 밝아져요. 물은 열을 받으면 증발되죠, 증발. 그래서 바닷물이 아니면 강물 같은 것들이 증발되면서 비가 될 수 있어요. 구름이 되고 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순환할 수가 있다.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식물한테 물이 안 가서 완전 가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 또, 지구의 온도를 유지한다. 왜? 태양은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태양의 열이 우리 지구를 적당히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아마 영하 1000도 이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온도 유지. 또 식물은 생산자죠, 생산자. 생산자들은 태양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 이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복습해야 돼요. 또 우리 인간은 기술을 막 발전시켜서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태양 광 에너지, 태양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또 이제 태양계 한번 볼게요. 태양계. 자, 아까 생태계처럼 영어로 표현하면 시스템인데 태양과 그 주변의 천체들과 그 공간을 모두 합쳐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공간까지 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태양계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 주인공이 누구야? 바로 태양임이에요.
태양계의 중심, 그 가운데에 있고요.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아래에서 표현하는데 별이에요. 태양계의 유일한 별, 태양 한 개입니다. 한 개. 태양 주위를 도는 둥근 전체, 둥글다,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를 행성이라고 하고 그 행성 주위를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위성이라고 해요.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이 돌아다니고 그 주위를 위성이 돌아다녀요. 또 소행성. 소행성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약간 바위 같은 느낌인데 모양이 둥글다기보다는 뭔가 울퉁불퉁한 그런 바위 같은 것들을 소행성이라고 하고요. 혜성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약간 이렇게 직선으로 막 날아가는 그런 애들을 혜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은요,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외울 게 많다라고 힘들 수는 있지만, 얘네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요,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것부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금지화, 목토천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로 외우면 돼요. 수성은요, 가장 작아요. 금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크기예요. 화성은 지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요. 화성은 붉은 빛도 뭐 특징일 수 있지만 모래바람이 불어요. 목성은요, 제일 커요. 가장 작은 건 수성, 제일 큰 건 목성. 토성은 아주 눈에 띄는 큰 고리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있어요, 튜브. 천왕성은요, 축이 세로로 누워 있고요.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어요. 이렇게 키워드로 얘네들을 외우면 됩니다. 또 우리 별 볼 건데, 별은 스스로 빛을 내요. 빛, 스스로 빛을 내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해요. 빛을 스스로 낸다. 우리 밤하늘에 달 있잖아요, 달. 달도 빛나죠? 근데 달은요, 태양빛이 반사돼서 밝아 보이는 거지,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래서 달은 별이 절대 아닙니다.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애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태양만 별이에요. 별은 태양계를 벗어난 더 넓은 우주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더 많은 별들을 이렇게 막 이어서, 이렇게 이으면은 강아지 같아. 이렇게 인간의 상상력으로 별을 연결한 걸 별자리라고 하고요. 또, 북극성도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뱅글뱅글 도는 건데, 저기 하늘에 보이는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북극성은요, 이 자전축 바로 위에 있어서 계속 지구가 돌아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북극에 있는 성이 이제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북극에 있는 별이다 해서 북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전축 바로 위에 있다. 그래서 북극의 바로 위에 있다. 네, 요거 기억하고 이제 4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은요, 이제 용어를 좀 암기해야 돼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거를 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녹는 물질.
예를 들어,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를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거를 용매라고 합니다. 물이나, 음, 뭐, 염산 이런 거, 용매라고 합니다. 또, 용해는요, 이 어떤 물질이,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이게 포인트예요. 골고루 섞이는 걸 용해라고 합니다. 골고루 섞여야 돼요. 골고루 안 섞이면 용해가 아닌 거예요. 막 아래 가라앉고 이러면 용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그 결과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소금과 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든다면, 소금은 용질에 해당하고, 물은 용매에 해당하고, 그 둘을 섞는 과정을 용해라고 부르고, 섞인 결과물, 이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물에 용해된 설탕, 이걸 볼 건데, 자, 용매죠. 설탕, 용질이죠. 이 두 개가 섞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 그 결과물, 설탕물이 용액입니다. 물에, 여러분 각설탕 알아요?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긴 설탕인데, 설탕 덩어리예요. 근데 이 각설탕을 물에 넣어서 막 섞으면 점점 각설탕이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투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각설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골고루 잘 섞여서 물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설탕이 10g이고 물이 100g이었다면 그 두 개를 합친 설탕물은 그 설탕과 물의 무게를 더한 110g이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하는 것도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좀 헷갈리기가 쉬워요. 설탕과 물을 섞었을 때 뭔가 무게가 변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두 개의 무게를 합치면은 결과물의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잘 보고 또 우리 용액의 온도 중요한데 자, 용매죠. 용매의 온도가 높으면 보통 용질이 더 잘 녹아요. 더 잘 녹는다. 우리 핫초코 생각해보면요. 우유가 따뜻할 때는 굉장히 잘 녹는데 우유가 차가우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용액의 진하기 한번 볼게요. 용액이 얼마나 진한지, 용질이 많이 들어있는지 적게 들어있는지, 그거를 용액의 진하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진하다는 거겠죠? 자, 우리 제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흰 우유에 제티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제티를 조금 넣는 거랑 많이 넣는 것 중에 뭐가 더 진한 거게요? 제티를 많이 넣는 게 더 진한 거겠죠. 그리고 진하게 넣으면요. 그러니까 제티를 많이 넣으면요. 색깔도 진하고요. 맛도 더 달고요.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겉으로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소금물 같은 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색깔만 보고는 뭐가 더 진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먹느냐? 근데 소금물이 아니라 다른 거면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커를 두 개를 가져와서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소금물이 진하기가 다른데 여기에 탁구공 같은 걸 넣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비커에는 탁구공이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비커에는 탁구공이 좀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오른쪽이 좀 더 진한 용액인 거예요. 이렇게 용액이 진할수록 이 용액 속에 넣은 물체가 높이 떠올라요.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를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물체의 높이가 떠오르는 이유는요, 중학교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용액이 진할수록 높이 물체가 떠오르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단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단원은 각 생물의 특징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각 생물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필기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균류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균류에 이름이 균이 들어갔다고 해서 세균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균류와 세균은 다른 거예요. 보통, 세균은 땡땡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유산균, 또 뭐가 있지? 대장균, 이런 식으로 균이 붙어 있는 것들은 세균입니다. 균류와 달라요.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균류의 대표적인 종류가 곰팡이와 버섯이 있어요. 곰팡이는요, 눈에 보기에 너무 작아서 하나하나로는 잘 안 보이고 보통 뭉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식빵이나 과일 같은 거에 곰팡이 피잖아요. 식빵에는 막 초록색으로 피고 과일에는 막 하얀색으로 피죠. 또 우리 화장실에는 검은색으로 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여러 곰팡이가 막 뭉쳐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곰팡이는 정확한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고 뭉쳐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또 곰팡이와 다르게 버섯은요, 보통 어떤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고, 또 색깔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갈색과 하얀색으로 표현했는데, 뭐, 팽이버섯 같은 건 그냥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조금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버섯 중에서 일부는 먹을 수가 있다. 곰팡이와 버섯은 물론 다른 거지만 둘 다 균류라는 특징이고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균류이기 때문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균류에 속한다는 공통점. 또 균류는요.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화장실에 곰팡이가 잘 펴요. 또 버섯 같은 경우는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집에서 창고 같은 거에 막 습해. 그러면 창고에서 버섯이 막 자라기도 해요. 그게 버섯도 균류라서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또 균류는요, 보통 여름철에 많아요. 왜겠어요? 여름은 습하잖아요. 또 따뜻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곰팡이가 잘 펴요. 그래서 여름에 음식 밖에 오래 내놓으면 안 좋고요. 냉장고에 잘 넣어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곰팡이가 너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균류는요, 분해자라서요. 직접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균류는 분해자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균류와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류와 식물은 일단 둘 다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자랄 수 있고 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나 양분이 필요해요.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죠. 빛을 보면서. 균류는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균류는 모양이 없어요. 버섯은 모양이 이렇게 있지만 그냥 곰팡이 같은 균류는 모양이 잘 없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요. 하지만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큰 편이에요. 균류는요, 포자의 형태로 번식을 해요. 또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용어를 좀 잘 기억할게요. 균사라는 용어와 포자라는 용어. 균사는요, 이게 아까 쌤이 곰팡이는 하나하나 모양은 알 수 없지만 뭉쳐져 있다 했죠. 균사가 바로 막 이 곰팡이들이 막 뭉쳐져서 실처럼 보인다 해서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 번식을 포자 형태로 해서 공기 중으로 번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곰팡이 많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곰팡이들이 우리 공기 중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소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균류는 분해자라서 다른 생물을 분해하면서 살아간다. 식물은 꽃이 피고 씨로 번식한다. 우리 열매, 씨로 번식한다. 또, 식물은 생산자라서 광합성도 용어 잘 기억하세요. 광합성으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자, 차이점과 공통점 잘 체크를 해두고 이제 원생생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생생물은요, 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집신벌레랑 핵함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집신벌레가 왜 집신벌레냐?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집신의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집신벌레입니다. 이 집신벌레는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털이 있어요. 너무 징그럽게 막 털이 있는데, 털이 많고, 얘네가 꿈틀꿈틀 움직여요. 또, 우리가 동물은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집신벌레는 뭔가 굉장히 조그맣고, 이 울퉁불퉁한 묘한 뭐랄까, 말랑이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집니다. 우리 말랑이 막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은 슬라임 같은 거 주물주물 주먹으로 쥐어서 편 그런 느낌? 보통의 동물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핵함은요, 가늘고 긴 모양인데 약간 식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핵함은 식물이 가진 특징은 딱히 없어요. 뭐 꽃이 있다던가 줄기와 뿌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식물처럼 생겼는데 식물이 가진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이 원생 생물들은요, 종류가 달라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원생 생물은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번식할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갑자기 막 한 개에서 100개가 되기도 해요. 아주 빠르게 번식할 수 있고, 또 물이 고이거나 물살이 느린 곳에 삽니다. 물살이 빠르면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여 있거나 느리거나 뭐 이런 천천히 안정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또 이 집신벌레와 핵감은 모두 원생생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5학년 1학기 내용은 다 중요한 거 검토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 또 여기 핵심 정리집에 나오지 않은 좀 더 긴 자세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리집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꼭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용어 같은 것들 잘 암기를 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꼭 주관식 문제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는 5학년 1학기 내용이 안 들어가서 선화 예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5학년 1학기 내용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웠던 내용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볼게요. 1단원에서는요, 뭐 이런 탐구 문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도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이 세 가지는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글자가 달라지면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를 여러 번 써보면서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2단원에서는요, 열이 이동하는 방향, 그리고 열이 이동하는 방법, 전도와 대륙, 이동하는 방법도 단열,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것, 집과 텀블러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자, 태양계와 별에서는요,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 태양의 역할, 또 태양계의 다양한 행성들 외워야 돼요. 특징 보고 이게 무슨 행성인지 알아야 돼요. 또 별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북극성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다. 방위라는 건요, 동서남북을 말해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북극성이 늘 이 북극 쪽에 있다 했죠. 북쪽에. 그래서 내가 길을 잃어도 내가 북극성이 뭔지만 알면은 북극성 굉장히 밝거든요. 아주 반짝. 그래서 그 밝은 북극성을 보고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 방향, 방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별 중에 방위 내용이 나온다. 그럼 북극성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자, 4단원에서는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이거 용어 묻는 거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용해, 헷갈리지 않게끔. 골고루 섞이는 것을 용해라고 한다. 잘 기억하고. 용해가 되어도 용해되기 전 무게와 달라지지 않는다. 잘 기억하고. 용액의 진하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체가 높이 떠오르면 진한 거다. 자, 5단원에서는 각 생물의 특징 중요한데, 차이점과 공통점 뭐랄까, 좀 잘 보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 균류의 특징, 곰팡이는 뭉쳐서 보인다.
이걸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균류의 특징 중에 균사로 이루어진다는 거, 포자로 번식해서 공기 중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균류는 분해자, 식물은 생산자. 기억하세요. 자, 균류, 곰팡이. 곰팡이 되게, 뭐랄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물건 같은데, 균류, 곰팡이도 생물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이번에 원생생물을 보면요. 원생생물은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나요. 또, 짧은 털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애는 집신벌레, 가늘고 긴 이런 줄이라 해야 되나? 밧줄 같은 모양은 핵함이다. 이렇게 암기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은 외울 게 많아요. 수학은 좀 공부하고 사실 계산해 보면서 우리가 익힐 수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 암기가 많아서 눈으로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잘 외워져야 합니다. 과학을 우리가 잘 해두면요. 좀 비교적 어려운 다른 과목의 문제를 틀려도 과학에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은 외워두기만 하면 점수를 얻는 거다.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원 준비하는 우리 세봄이와 유빈이 혹시 질문 있나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녹화 정지할게요.